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황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장마감 후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트 점검하겠고 백지성 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I 붐에 힘입어 역사상 최초로 5조 달러 돌파한 기업입니다. 금년 들어서 50% 이상 주가가 지금 상승해 있고요. 그래서 직원의 약 80%가 백만장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절반은 순자산 2,50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연준이 25% 금리 인하를 했죠. 그렇지만 파월이 12월 인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이 그 발표 나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 개최가 됐죠. 그래서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실적 본격화됐다 하는 얘기가 또 헤드라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어제 히트맵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빨갛게 중소형주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권을 보였습니다. 장세 보면 대형주 그로스 스탁만 많이 올랐을 뿐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파월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시장이 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종가에는 조금 최저점보다는 올랐지만 그래도 나스닥 100 0.4% 오른 걸 제외하고는 SPX는 보합, 그 다음에 다우도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0.9%나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그래프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단 높이로 올라가 있던 게 어제는 그 파월 의장 발표 있고 좀 밑에까지 내렸다가 다시 쭉 물량을 받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망치형 모형이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내일 한번 파월 의장의 이제 그 멘트를 분석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향보를 보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결국은 또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좀 물량이 많이 손바뀜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는 시장을 주도한다, 진행형이다 볼 수 있고요. 갭 상승에서 크게 이제 십자가 형태를 보였습니다. 즉 매수와 매도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고점이죠. 그래프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물량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제 또 거래량 많이 늘었습니다. 손바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도 하락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형이다 할 수 있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42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가 39인가 그랬죠? 42도 올라왔고 아마 오늘 장도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으면 대충 한 이 뉴트럴 안 근처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저점에서 좀 올라섰기 때문에 그게 연속돼서 좀 약간의 플러스권에 끝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시간 외에서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구글은 6.7% 이때까지 이제 오른 거로 찍히고요. 메타가 많이 밀렸습니다. 7.38%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96%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이번 실적 발표는 AI와 클라우드의 폭발적 성장이 키워드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실적부터 보시면은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매출은 883억 불, 우리 돈으로 약 122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5% 성장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시장 예상치를 20억 달러나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당순이익은 EPS 2.12달러.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은 1불 85센트를 예상했는데 그런데 2.12달러를 찍었습니다. 37%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깜짝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2%, 전년 같은 시기보다는 크게 개선됐고요. 영업이익은 2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63억 달러, 역시 34%나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서프라이즈는 정말 드문 서프라이즈인데요. 특히 구글처럼 이미 거대한 기업이 이런 성장을 보인다. 와, 뭔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 구조적 변화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AI 오버뷰입니다. AI 오버뷰의 혁명인데요. 여러분 구글 검색해 보시면 요즘 검색하면 상단에 AI가 요약해주는 답변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 그게 AI 오버뷰인데요. 이게 이번 분기에 100개 이상 국가로 확대됐고요.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억이면요.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매달 이 기능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대단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구글이 18개월 동안 뭘 했냐면 쿼리당 비용을 90% 이상 절감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제미나이 모델 크기는 2배로 키웠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능은 2배 높아졌는데 비용은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진짜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용자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사람들이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AI 오버뷰 안에 광고를 통합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구글 검색을 죽일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AI가 구글 검색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이제 매일 일상생활이 되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역사상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광고와 구독을 합친 연간 매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우리 돈으로 7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아마 분기 매출이 한 7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 하나가 삼성전자 분기 매출을 1년에 벌어들인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매일 700억 개 이상의 쇼츠가 시청되고 있다고 하는데 700억입니다. 쇼폼 전쟁에서 유튜브가 절대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죠. 그리고 미국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도 아니고 유튜브가 1등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거실 TV 시청이 광고 단가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보다 TV 광고가 그래서 비싼 거죠. 유튜브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로서 체감하는데요. 유튜브의 광고 수익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번 실적의 절대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클라우드입니다. 매출 35% 성장했습니다. 114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성이죠. 영업이익률이 17%, 영업이익이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같은 시기 영업이익이 2억 7천만 달러였어요. 1년 만에 7배 증가한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드디어 돈을 버는 사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 투자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인 수학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GCP, 즉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장률이 클라우드 전체 성장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핵심 사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성장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낸다? 와,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비즈니스의 신호인 것이죠.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정확히 그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럼 구글 클라우드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AI입니다. 먼저 AI 인프라 보면 구글은 자체 개발한 TPU하고 GPU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거죠.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버텍스 AI라고 그러죠. 구글의 기업용 AI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제미나이 API 호출량이 6개월 만에 1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4배입니다. 기업들이 구글의 AI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빅쿼리 ML이죠. 6개월간 80%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과 AI를 결합해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입니다. 채택률이 6분기 만에 4배가 증가가 됐는데요. 사이버 위험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시대에 AI로 무장한 구글의 보안 솔루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고객 참여 솔루션입니다. 복스바인이 구글 기술로 가상 어시스턴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B2B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구글이 단순히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을 통째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AWS하고 어저하고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의 성장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모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업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주당 15만 건 이상의 유료 탑승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최초로 이런 규모의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주당 100만 마일 이상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우버,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손실 사업이긴 하지만 구글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5년, 1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왜 구글이 AI 경쟁에서 이기는 걸까? 썬다 피차이 CEO가 강조한 풀 스택 어프로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0억 명의 사용자가 7개 제품, 즉 검색, 지메일, 유튜브, 맵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각 20억 명이 씁니다. 사용자가 많으니 데이터가 쌓이고 AI가 학습하고 제품이 좋아지고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는 최고 연구진입니다. 올해 노벨 수상자 3명이 구글 출신입니다. 화학상 데미스 하서비스, 존 점퍼, 물리학상 제프리 힌튼, 세계 최고의 AI 두뇌들이 구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최고 AI 인프라입니다. 자체 개발 TPU와 엔비디아의 GPU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GPU를 써야 하지만 구글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 소형 모듈 원자로 전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생산형 혁명, 신규 코드의 25%를 AI가 생산한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엔지니어가 12만 5천 명의 생산성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픈 AI 좋은 모델 하나로 승부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인프라, 연구, 제품, 데이터, 사용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전에서는 모델 성능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스템을 가진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게 구글이 AI 시대에도 계속 리더로 남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자, 구글은 이번 분기에 130억 달러를 설비 투자에 썼습니다. 진짜 큰 돈입니다. 주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고요. 4분기도 비슷한 수준이고 2025년엔 더 늘릴 계획입니다. 동시에 주주 환원도 적극적입니다. 이번 분기에만 자사주 매입 153억 달러 했고요. 배당 25억 달러 합쳐서 178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연간으로 7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구글이 미래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주주들에게는 현금을 넉넉히 돌려주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진짜 캐시카우의 힘입니다. 신임 CFO 아낫 에슈케나지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성장과 비용 효율화 그리고 자본 배분의 균형, 이게 구글의 재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벌써 6%가 올라 있죠. 중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수익화가 핵심 모멘텀입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AI 인프라, 모델, 제품의 풀 스택 경쟁력이 구글의 해자가 될 것입니다. 쉽게 따라잡기 힘든 우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있습니다. 반독점 소송이 있죠. 광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캐펙스가 계속 증가하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구글 AI 시대는 구글은 진정한 승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목표는 실적 발표 전에 벌써 이렇게 높게 있었고 주가는 벌써 그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실적을 예상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붙여줄까 한번 궁금합니다. 내일이나 한 모레쯤 되면은 이게 속속들이 들어와서 이 목표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고요. 지금은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도 저 위에 역사적 고점을 어제 뚫었고
지금은 2위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서 한 6% 정도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시작해서 그 갭 상승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좀 물량을 받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올라줘서 실적 기대감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장후거래에서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에 실망했기에 4%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매출 777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8.4% 증가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EPS가 아니라 조정 EPS입니다. 즉 조정 EPS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사가 제시한 EPS입니다. 이게 보면 4달러 13센트로 무려 23%나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물론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47억 달러 47% 영업이익률 유지했고,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한 1% 정도 하락했으면 이거는 큰 주목할 점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컨센서스를 앞섰는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게임, 검색 모든 것에서 기대치를 넘었었죠. 그런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유는 참 궁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애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죠. 매출이 309억 달러가 나와서 28% 증가했고요. 예상치 302억 달러였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는 37.5%를 예상했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 39%의 성장 중에는 12%포인트가 AI 서비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이런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경이적입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수요가 너무 크다 이렇게 했고, 팔고 싶어도 팔 서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 문제일까요? 나쁜 문제일까요?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C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결과치가 충분히 좋게 나왔다 하고 극찬을 했는데요.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AI 사업의 역사적 이정표를 찍은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이 다음 분기에 연간 매출 런레이트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상 최단기간에 100억 달러에 도달했다는 사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윈도우도 아니고 오피스도 아니고 아저가 아닙니다. AI가 가장 빠릅니다. GitHub 코파일럿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난 상황이죠. M365 코파일럿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CEO 난델라가 뭐라고 했는지 하면요. 우리의 플래닛 스케일 클라우드와 AI 팩토리가 실질적인 임팩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자신감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제 세 개 사업 부문으로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프로덕티브 앤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는 오피스, 링크드인, 다이나믹 365 같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죠. 매출이 17% 증가했습니다. M365 커머셜 클라우드가 15% 증가했고 링크드인이 10%, 다이나믹 365가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애저 서비스죠. 매출이 28% 성장을 했습니다. 애저가 40%, 그 다음에 애저가 39%, 컨스턴트 커런시로 했을 때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모 퍼스널 컴퓨팅이 있습니다. 이건 윈도우, 그 다음에 엑스박스, 빙, 검색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죠. 매출이 4%가 증가를 했습니다. 윈도우 OEM이 2% 성장에 그쳤고 게임 엑스박스가 가격 인상을 2회를 했음에도 잘 팔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생산이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 압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별로는 성과가 다 좋았습니다. 자,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시장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캐펙스입니다. 설비 투자입니다.
1분기 캐펙스가 자그마치 349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254억 달러를 예상했는데요. 크게 초과를 했죠. 더 중요한 건 CFO가 얘기하기를 2026년도 회계연도 캐펙스 증가율이 2025년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앞으로 한 40에서 50%더 증가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건 과연 GPU, CPU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죠. AI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의 재조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오픈 AI 지분 가치는 약 1350억 달러, 무려 한 27%의 지분입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앞으로 2,500달러어치 구매하기로 약정을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AI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투자가 이미 고객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시켜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연초 대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기술주 섹터를 아웃퍼폼한 이제 퍼포먼스죠. 10월 28일, 그러니까 실적 발표 하루 전에는 시가총액 4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후 장외거래에서 이제 4%가 빠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핵심은 뭘까요?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는 790억에서 806억 달러, 월스트리트 컨센서스가 801억 달러였으니까 거의 인라인, 거의 비슷하다 였는데도 애저 성장률 가이던스 37%, 컨센서스는 36.5%였으니까 조금 높긴 한데 여기서 어느 애널리스트가 하나 얘기하기를 과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2, 3포인트 상향했는데 지금은 0.5%포인트만 상향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실망을 한 거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월스트리트가 원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완벽해야 하고 완벽한 것보다 더 놀랍게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좀 더 잘할 거예요 했는데 시장이 원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실망을 좀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 요소와 우려 요소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긍정적 요소는요, AI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100억 달러 런레이트 돌파는 실제 수요가 있다는 증거고요. 둘째는 애저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9% 성장은 이 규모에서는 경이적인 성장률입니다. 셋째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급 제약이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좋은 문제입니다. 제품이 인기가 너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넷째는 광범위한 비트입니다. 모든 사업 부분이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려 요소입니다. 보시면 첫째는 케이펙스 폭증, 수익성에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다. 이게 기대치 관리인지 실제 우려인지 조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습니다. 47%로 전년 대비해서 1포인트 떨어졌는데 별거 아니지만 떨어졌다는 게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넷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4조 달러 시총 정당화하려면 계속 성장하고 수익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확실히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긍정적인 쪽이 더 무겁지 않은가? 그래서 우려보다는 긍정이 더 많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주가가 빠지더라도 빠질 때마다 조금씩 체어가 이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로 포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621불의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사이클의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저의 지속 성장 가능한 모멘텀하고 오픈 AI 파트너십 재조정으로 해서 전략적 유연성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트렌드가 확실할 때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AI는 장기 트렌드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트렌드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는
꼭 담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캐펙스 증가입니다. 캐펙스 증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봐야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좀 높게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보고 있고, 지금 투자하는 게 계속 수익률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고 가시면 아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발표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621불 예상하고 있었고 아직 15%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며칠 뒤에 좀 합계가 되면 이제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널리스트 레이팅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가는 사실은 저번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어닝 딱 4개월 뒤에 다시 한번 그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이게 이런 모습을 반복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흔들리다가 위로 갈지. 근데 기술적 분석 모형에서는 이렇게 해서 컵 앤 핸들 모형까지 나와서 올라간 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기대를 좀 해보기는 합니다. 이제 메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7%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순이익이 83% 폭락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전형적인 숫자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갭 기준입니다. 즉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식 숫자가 나오면 매출 512억 달러 26% 상승했고 영업이익 18% 상승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을 보시면요 27억 달러 전년 대비 83% 급락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EPS도 전년 대비해서 83%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메타가 거의 망해가는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보십시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갭하고 난갭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일회성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조정 EPS는 7불 25센트, 즉 예상치 6불 60보다 훨씬 상회를 했고요. 조정 순이익도 186억 달러가 나옵니다. 실제 사업은 굉장히 건전하고 양호하다. 즉 일회성 세금 비용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숫자 뒤에 스토리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도대체 왜 159억 달러 세금 폭탄을 맞았을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세법 개정 때문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한 번만 발생하고 끝입니다. 둘째는 이게 비현금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계장부상으로만 비용이 잡힌 거지 실제로 메타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게 없습니다. 현금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셋째, 미래 전망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세금 처리 때문에 앞으로 메타가 미국 정부에 내야 할 연방세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많이 냈다 이런 뜻이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보기엔 나쁘지만 실제 경제적 실질은 좋다는 뜻이죠. 장부상 손실은 크지만 실제 캐시 플로우와 사업 펀더멘탈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메타의 실제 사업을 봅시다. 광고 사업만인데요. 매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3분기 광고 매출이 501억 달러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485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 26% 성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수치냐면요. 메타는 이미 매출 규모가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거대 기업입니다. 이런 규모에서 26%도 성장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스타트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사용자 기반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일 활성 사용자가 35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니까 거의 인류의 절반이 매일 메타의 앱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중 하나라도 쓰고 있다는 거죠. 전년 대비 8% 증가입니다. 메타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말 많이 들으셨는데 숫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타가 AI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700억에서 720억 달러입니다.
이전 가이던스가 660억에서 720억 있으니까 하단을 한 40억 달러 올린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전망치입니다. 저커버그가 노터블리 라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최소 20에서 30% 이상 증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투자 전략은 자체 인프라 구축과 클라우드 서비스 병행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의 클라우드를 빌리면서 동시에 자기 데이터 센터도 짓는 것이죠.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컴퓨팅 니즈가 예상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일이 될 거다. 제가 보기엔 이건 구글이 2000년대 초반에 검색 인프라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2010년대에 AWS에 투자했던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해자를 구축하는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리얼리티 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의 골칫거리자 동시에 미래 희망입니다.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4.7억 달러, 영업손실이 44억 달러입니다. 한 분기에 44억 달러, 1년이면 거의 200억 달러를 까먹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신호가 있습니다. 라이방 AI 안경입니다. 가격이 799달러인데 품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예약이 풀 부킹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 출시한 디스플레이 안경 모델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커버거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죠. 솔직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리얼리티 랩은 아직도 거대한 돈을 먹는 하마입니다. 하지만 라이방 안경의 성공은 VR, AR이 틈새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으로 전환되려면 적어도 앞으로 한 2, 3년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 있게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죠. CEO 수천리가 2026년에 대해서 매우 직설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KPX 급증입니다. 2025년보다 노터블리 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700억이 800억, 900억이 될 수 있다는 뜻의 얘기입니다. 둘째, 비용 폭증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건데요. 총 비용 증가율이 significantly fast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2025년이 20에서 24% 증가하였으니까 2026년은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유는 뭐냐면 인프라 투자입니다. 클라우드 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AI 인재 채용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 성장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건 불가피하죠. 하지만 그 투자가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장기로는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구축할 거고 그를 구축이 되면 그만큼 성장을 하겠죠. 메타가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전환될까 하는 퀘스천 마크죠. 그건 2026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리스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U 규제 압력입니다. 메타가 덜 개인화된 광고 서비스를 유럽에서 제공하려고 했는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CFO가 뭐라고 했냐면 빠르면 이번 분기에 유럽 매출에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메타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이건 진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소송 관련입니다. 청소년 관련 재판들이 2026년에 예정되어 있고 메타가 material loss, 즉 중대한 손실 가능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법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이제 비용 증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비용 증가율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 부담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이런 리스크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긍정적 요소입니다. 광고 사업이 26%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35억 명의 견고한 사용자 기반이 있고요. AI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현금 흐름이 분기에 300억 달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비용 폭증 경고가 나와 있고 리얼리티 랩이 계속 분기에 44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EU와 미국의 규제 압력이 계속 존재한다. 그 다음에 투자 확대로 EPS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럼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2026년 공식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1년, 3년의 관점입니다. 두 가지를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매출 증가로 전환이 되는지 2026년 하반기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라이방 AI 안경의 성공이 리얼리티 랩의 적자 축소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메타는 지금 투자 사이클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가 잘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된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만만치 않지만 결국은 성과로 보여줘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 목표는 계속 이제 높게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목표가 어떻게 바뀔지 뭐 며칠 뒤에 이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뚜렷하게 계속해서 레이팅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현재 주가는 고점 찍고는 좀 내려와서 한 반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갭으로 하락해서 요 AV 합선에 이제 걸릴 예상입니다. 이걸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밑에 이제 50일 이동 평균이 또 돌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내려오더라도 뭐 요 AV 합선을 계속 이제 지지선으로 해서 이제 좀 상승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지금 실적들을 전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예상했던 실적만큼은 다 잘 나왔고,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온 것들은 좀 주가가 빠지고 있고, 가이던스 좋게 나온 데는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현재 AI의 세상은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잘 되고 있다. 근데 단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앞으로 진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AI 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미래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연말로 갈수록 이런 대형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어제 발표가 나온 12월 달에 뭐 금리 인하가 확실한 건 아니다 하고 멘트를 했지만 그 멘트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을 좀 그 이제 쿨다운 시키기 위한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어서 12월 달에는 뭐 시장에서 예상하듯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기대한다고 치면 시장은 내려오면은 사실은 그때 잡는 거다. 해서 바이온 딥스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트 보시면은 어제 22.8% 즉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5.9% 지수보다 앞서가고 있고요. 스윙 트레이딩 종목 4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2개는 빠지고 2개는 오르고 현재 25개 종목이 쭉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조금 포지션을 줄였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포지션을 줄여서 캐시 포지션을 좀 이제 늘리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종목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주들이 좀 올라와야지 종목을 줄이는데 지금 어제도 좀 소형주들이 빠져서 결국은 이번 주 말까지는 좀 종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큰 종목들도 조금 이제 이익 부분을 잘라가는 매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백두산 클럽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현재 요 주소로 타이핑을 해주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러면 삼성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신규 고객 하셔서 이제 신규 계좌 개설 하나 해주시고 자문 서비스 붙여주시면 되고요. 기존의 삼성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은 추가 계좌 하나 개설하셔서 그 자문 서비스 가입해 주시면은 이제 백두산 클럽 회원이 되시겠습니다. 비용은 절대 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설명서 보면은 2천만 원 최소 넣으셔야 된다 하는 거는 삼성증권 자문 서비스를 이제 걸기 위해서는 그 최소 금액이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꼭 2천만 원을 안 넣으셔도 되니까요. 계좌가 비어 있어도 됩니다 하는 말씀 이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이 안 되시는 분,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은
inbexgpt@gmail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유선상으로 자문 가입하실 수 있도록 프로세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 있으시면 02-785-3882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이제 카운셀링 상품이라고 그래서 자문 상품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뭐 고민되시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을 원하시면 저하고 독대를 통해서 1시간 세션을 한 3번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785-3882로 문의 주시고 혹은 inbexgpt@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은 상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